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이 거짓말이랑 약간 허세랑 그 경계에 있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사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이제 그런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술 더 떠서 이 손버릇까지 안 좋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보면요. 뭐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특이한 범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건 준비할 때 팟캐스트나 해외 유튜버들께 리서치하다 보면 이 캐나다 범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캐나다의 대도시 토론토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요. 던다스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예요. 여긴 맥마스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온타리오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던다스의 인구는 적지만 이 학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젊은 커뮤니티입니다. 강력 범죄는 별로 없는 편이고요. 뭐 절도나 폭행, 이런 비교적 작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이 마을에 있는 그리닝 코트라는 길에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하우스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동그랗게. 이 끝에는 막다른 길입니다. 흔히 캐나다에서 길 이름 뒤에 코트 이렇게 붙으면 막다른 골목이 많아요. 그리닝 코트도 그랬고, 이 길 뒤에는 그로브 세메테리라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2018년 7월 9일 새벽 3시였고요. 아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이 그리닝 코트 길가를 촬영하고 있는 가정용 CCTV에 뭔가 찍혔어요. 사람 한 명이 지나가는데요. 원래는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냥 동네 주민들만 다니는 그런 조용한 길가예요. 근데 새벽 3시에 누구지? 화면이 멀리 잡혀서 정확히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뭘 입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뭐 대충 키나 뭐 걸음걸이가 어떻구나, 요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이 수상한 사람은 그리니코트에 있는 빨간색 벽돌집 앞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더니 뭔가 불똥 같은 걸 한두 개 떨어뜨립니다. 불장난을 하나? 뭐 콩알탕 같은 거 터뜨린 건가? 그리곤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왔던 길로 돌아갔어요. 이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는 알렌이랑 카를라 루터포드라는 이 부부가 사는 집에서 찍힌 건데요. 60대 부부예요. 새벽 3시니까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골아떨어져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인물은 천천히 이 빨간 벽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그리고 기름을 여기저기 막 뿌려요. 이 기름이 라이터에 들어가는 그런 기름이에요. 이 집이 1층짜리 집이었거든요. 부엌, 거실, 집안 전체에 기름을 들이붓고요. 나중엔 이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침실 문을 열더니 그 안에도 기름을 뿌립니다. 이 부부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요.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현관문 앞으로 처벅처벅 걸어가더니 성냥을 하나 탁 켜고 집 안으로 휙 던졌어요. 이 불길은 몇십 초 만에 순식간에 집 전체로 화르륵 번졌고, 뭐 가뜩이나 이게 나무로 지은 집인데 이 집이 무너지는 건 뭐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냥 활활 타올랐어요. 알렌과 카를라 부부는 잠결에 뭔가 후끈후끈하고 이상한 냄새가 매캐하게 나니까 눈을 떴는데, 이 알렌이 먼저 방문을 열려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안 열려요. 발로 차고 어깨로 밀쳐보고 하는데 뭔가 반대편에서 막아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알렌은 의자를 들고서 창문을 깨부시고 그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여기가 1층 집이긴 하지만 창문 높이가 한 3m쯤 됐거든요. 알렌이 뛰어내리면서 발을 크게 다쳤어요. 절뚝절뚝 피를 흘리면서 빨리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구해야 해. 또 강아지 2마리도 집 안에 있었거든요. 빨리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 막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현관문은 잠겨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집 밖으로 떨어진 알렌은 이렇게 뒷마당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열려요. 그것 말고 또 다른 뒷문도 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열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현관문 앞으로 옵니다. 근데 웬걸? 문이 열려 있네?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알렌이 문을 활짝 열자 엄청난 연기가 바깥으로 뿜뿜 나오고요. 키우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잽싸게 뛰쳐나옵니다. 다행히 현관 쪽에는 불길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바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도를 지날수록 이미 손 쓸 수 없게 화염에 휩싸여 있고요. 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알렌은 자고 있는 카를라 생각밖에 없었어요.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실 방문을 발로 뻥뻥 차는데 이게 안 열려요. 어떻게 잠긴 건지 안에서도 안 열리고 밖에서도 안 열리고. 알렌은 막 울면서 카를라, 카를라, 여보! 애타게 불렀지만 방 안에서 카를라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불이 활활 막 나무 타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이제 그 순간 알렌은 눈치를 챘어요. 이미 내 몸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구나. 옷이랑 머리카락 뭐 전부 다 타고 있었고 그제서야 알렌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얼른 몸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잔디밭에 막 몸을 뒹굴었어요. 그럼 불이 꺼지니까. 이미 불길은 지붕까지 집 전체로 번진 상태였고요. 알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도와주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일일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웃 주민인 캐런이 자다가 깨가지고 막 눈을 부비면서 문을 열었는데 경악을 했어요. 누구세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괴물인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알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머리카락, 수염 다 타서 없어지고 뭐 입고 있던 잠옷도 막 누더기처럼 너덜너덜 재만 남아 있고요. 피부도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캐런은 바로 911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 알렌은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부덕 쓰러집니다. 이 미세하게 의식이 있긴 했는데 캐런이 물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먹여줬대요. 그거 받아 먹으면서 알렌은 카를라, 카를라를 구해야 돼요. 아내 걱정밖에 없었어요. 캐런은 조금만 힘내세요. 구급차 지금 오고 있어요. 알렌, 제가 가족들에게도 연락해서 지금 빨리 오라고 할게요. 알렌은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릭에게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가 불을 저지른 게 분명해요. 그놈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덜썩 쓰러집니다. 캐런은 리키? 리치? 거기 전화하지 말라고? 알렌이 뭔가 메시지를 남기긴 했는데 너무 힘없이 말해가지고 릭 뭐 이래가지고 정확히 그 이름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윽고 소방차랑 경찰차가 신고한 지 5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미 불이 너무 번진 상태여가지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소방차가 11대가 왔고요. 소방관도 35명이나 출동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도 오밤중에 무슨 일인가 자다 깨가지고 나와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불을 끄는 동시에 일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카를라를 찾으려고 했어요. 안에는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요. 침대, 소파, 나무로 된 가구는 전부 다 수처럼 빨갛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침실 바닥에 쓰러진 카를라를 발견했는데요. 이미 상태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처참한 상태였어요. 구급대는 바로 그녀를 집 밖으로 옮겨서 이제 급하게 잔디밭 위에서 CPR을 열심히 했는데 이미 카를라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대요. 보통 1도 화상이 피부가 약간 빨개지는 그런 느낌이고 2도 화상은 물집까지 잡히는 경우 또 3도 화상이 신경까지 다 손상이 돼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나중에 카를라 부검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신이 이 얼굴을 보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카를라인지 아닌지. 이 치과 검진했던 그 기록 가지고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빨간 벽돌집의 불을 완전히 다 끄는 데는 40분이 걸렸대요. 불을 끄면서 이 집 지붕 가운데가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요. 이 집의 절반 정도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구글 위성 지도를 보면 아직도 지붕이 불에 탄 것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또 집안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더 남아 있었죠. 다행히 부엌 선반 아래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살았어요. 한편 알렌은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구급차 안에서 이름이 뭔가요? 알렌 몇 살인가요? 어떻게 불이 났죠? 구급대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거의 말을 못했대요. 그나마 뭐라 말을 한 게 방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잠근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한 알렌은 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데요. 그의 몸의 95%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딸들에게 가망이 없습니다. 하루 안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몇 시간 뒤에 알렌은 사망했어요. 만약에 알렌이 카를라 구하러 집 안으로 안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는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이 부부는 끔찍한 화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요. 집이 전소되진 않았어요. 절반 정도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특히 침실이 제일 처참했어요. 알렌이 도망치느라 창문도 막 깨져 있고 뒷문이랑 그 현관문 손잡이에 혈흔도 묻어 있는데 그게 알렌이 부상 입고 나서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다급하게 막 문고리를 돌렸던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침실에는 동전에 담아놓은 깡통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전이랑 같이 다 녹아내린 상태였어요. 그 정도로 불이 심하게 난 거죠. 복도에 있는 부부의 가족 사진도 여전히 불에 그을린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또 마당엔 부부가 직접 심어놓은 화산 꽃들도 있었는데요. 야속하게도 너무나 막 싱싱하게 멀쩡하게 그대로 피어 있었어요. 경찰은 수색을 벌이다가 이제 현관문 바로 앞에서 검은색 성냥 한 갑을 발견합니다. 이게 한 갑에 40개의 성냥이 들어가는 건데요. 경찰이 세어보니까 37개가 남아있더래요. 경찰은 이 부부의 집에 있던 CCTV도 확인을 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의문의 사람이 부부 집 근처에 와서 불씨를 툭툭 2번 떨어뜨린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40개가 든 그 성냥갑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2개는 밖에서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현관문 앞에서 이 하나를 떨어뜨리고 도망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성냥갑에 있는 남아있는 성냥이 37개가 맞겠구나. 나흘 뒤에 소방과 경찰에서는 이건 방화입니다. 카를라와 알렌을 살해하기 위해서 누군가 일부러 불을 저질렀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CCTV 속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한편 부부의 가족들, 지인들, 이웃 주민들 다들 이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봤는데요. 특히 알렌이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어요. 그 창문으로 뛰어내렸을 때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아내랑 강아지들 구하려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그는 영웅이었다. 이렇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웃 주민 캐런은 경찰에게 얘기했어요. 저기 형사님, 알렌이 죽기 전에 릭이었나? 뭐 아무튼 릭 뭐뭐가 범인일 거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찰은 이제 이런 걸 다잉 메시지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알렌 주변에 있는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모두 확인을 하는데요. 아내 카를라의 가족들 중에서 리치와 릭 2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1973년에 아내 카를라 홈즈는 리차드 테일러와 결혼을 했어요. 지금 사망한 알렌은 재혼한 남편입니다. 19살 때 결혼을 했는데 리차드의 이름을 줄여서 바로 릭이라고 불렸어요. 카를라와 릭은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요. 결혼한 지 3년 만인 76년 2월에 리차드 테일러 주니어가 태어납니다. 아빠랑 이름이 똑같죠. 줄여서 리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카를라 주변에 있던 릭 땡땡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 사람 2명이 한 명은 릭 전 남편이었고 한 명은 리치 아들이었어요. 첫째가 태어나고 4년 뒤에는 둘째 크리스 테일러가 태어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다고 해요. 이 네 식구는 1981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 던다스에 있는 빨간 벽돌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화재가 났던 그 집. 이 마을로 이사한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기를 보냅니다. 일단 동네가 너무 좋았대요. 이웃 주민들 다 친절하고 애들 학교도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또 부부가 맞벌이를 했는데 주변에 애들 봐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 엄마 아빠 아니면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어디에선가 놀고 있어요. 카를라는 집안일 하다가도 갑자기 애들이 안 보여? 애들이 어디 갔지? 옆집에 가서 똑똑똑 저기 누구 엄마 우리 리치랑 크리스 못 봤어요? 걔네 지금 케빈네 집에 가서 만화 보고 있을걸? 이 동네 주민들은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거죠. 어느덧 리치는 자라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얘가 운동에 좀 재능이 있었대요. 특히 농구.
키도 크고 94년도랑 95년도에 그가 다니던 파크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올해의 운동선수상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학교는 지금 폐교됐어요. 또 시 대표로도 농구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꽤 잘했대요, 운동을. 그러니 친구들도 많고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인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 무렵에 엄마랑 아빠가 이 카를라와 릭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뭐 알려진 게 없는데 릭은 아내와 아이들 남겨두고 이 빨간 벽돌 집을 떠나게 됐어요. 자, 얼마 뒤에 릭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을 했고요. 카를라도 새로운 남자 알렌 루더포드를 만나요. 참고로 알렌은 1954년생이고 카를라는 53년생이에요. 둘은 직장에서 만났는데요. 맥마스터 대학교에 있는 메디컬 센터에서 의료기기를 만지는 기술자들이었어요. 알렌도 결혼한 경험이 있었고 딸도 둘이 있었다고 해요. 2007년에 둘은 결혼을 합니다. 당시 카를라의 아들 리치랑 크리스는 뭐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해서 집을 나간 상태였어요. 자, 이때 알렌이 카를라의 집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이 부부가 이 빨간 벽돌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알렌은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다 가까이 지냈어요. 활동적이고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직장에서 하는 일이 끝나지 않으면 집에 안 갔대요. 보통 캐나다에서 정시 출퇴근 따박따박 하거든요. 이거 확실해요. 빗자루질 하나를 해도 퇴근 시간 땡 하면은 바로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퇴근 시간 다 되면은 이제 그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고 와서 하자. 네. 밥 먹고 돌아와서 일하고.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저 때는 그랬는데. 아무튼 알렌은 그랬어요. 의료기계 수리하고 뭐 세팅하고 이런 거 담당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기계를 딱 준비하는 이거 내일 환자들이 써야 하는 건데 내가 오늘 밤새더라도 준비한다. 책임감이 있는 남자였어요. 이웃 주민들도 다 알렌을 좋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 벽돌집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거든요. 여기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알렌은 잔디라도 한번 깎으면 동네 사람들 집 앞까지 다 깎아주고 겨울에 눈 치울 때도 이웃집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헌혈도 100번 넘게 했던 이 남을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카를라와 알렌 부부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사이에 카를라의 아들들 리치랑 크리스는 집에서 가까운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쳤고요. 리치는 해밀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긴 카를라의 집인 던다스랑 다 가까운 거리예요. 빌리 그린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을 했고요. 또 그는 벤지라는 그리스 출신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았어요. 둘째 크리스도 결혼을 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는 도수 치료사가 됐어요. 이 형제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요. 둘이 같이 의자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본업이 있고 사이드 잡으로 직접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캐나다 달러로 15,000불 정도, 한 1,500만 원을 벌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카를라는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독립시킨 뒤에 평화롭게 알렌과 잘 지내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알렌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름, 릭. 카를라 주변 인물 중에서 두 명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를라의 전 남편 릭, 카를라의 첫째 아들 리치. 경찰은 둘 다 조사를 하는데요. 전 남편 릭은 바로 용산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 살아서 이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거리인 거예요. 온타리오 주가 아니라 어딘진 모르겠지만 다른 주에 살고 있었대요. 그럼 남은 사람은 첫째 아들 리치? 경찰도 아이 뭐 설마 뭐 아들이 이런 짓을 하겠어?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조사는 조사죠. 리치를 경찰로 부릅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0일이었는데요. 리치가 취조실로 들어오는데 뭐 엄마랑 또 같이 살던 알렌이 죽었으니까 새아빠가 죽었으니까 비통한 심정이었겠죠. 경찰 앞에서 막 눈물도 막 흘리고 경찰관이 뭐 티슈까지 꺼내가지고 이거를 좀 닦으세요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리치는 경찰에 출석할 때 다리가 조금 아팠나 봐요. 다친 건지 다리를 절툭절툭 거리면서 절면서 들어와요. 지팡이까지 짚고서 꽤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경찰은 형식상 저희가 또 가족분들 다 조사해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리치가 계속 자기 무릎을 만지자 만지자. 경찰은 이 모습 보는데 아니 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든가 그냥 이렇게 무릎만 만지고 있는데
어디 불안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경찰은 리치, 무릎 많이 아프세요? 다친 건가요? 괜찮으세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경찰은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건데, 리치가 장황하게 왜 다친 건지 풀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리치의 가족은 원래 그리스에 여행 갈 예정이었대요. 그 아내 고향이 그리스니까. 이 사건이 있고 이틀 뒤인 7월 11일에 리치 가족 전부 다 이 넷이서 그리스로 한 달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나기 전에 부부가 엄청 바빴대요. 짐도 싸야지, 환전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니까 이 아이들을 잘 돌보기 힘든 거예요. 너네들 할머니 집에 가서 좀 놀다 와. 자, 그렇게 카를라 집에 이 딸이랑 아들을 맡겼다고 해요. 그때 리치가 잠시 엄마 집에 들렀는데 그 집에 있던 강아지가 그 화재에서 살아남은 강아지 중에 하나겠죠. 리치 앞을 획 이렇게 지나갔는데 리치가 깜짝 놀라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때 무릎을 다쳐서 걸을 때도 욱신욱신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휴가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팡이를 짚으니까 뭐 좀 괜찮네. 걸을만 하네. 그래서 그냥 그리스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집에 불이 나고 엄마랑 알렌이랑 이렇게 사망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리치 가족은 여행 계획 다 취소하고 캐나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속으로 아유, 왜 이렇게 뭐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지? 좋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족을 막 갖다 붙여요. 에휴, 제가 원래 엄마 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그리스에 가야 돼서 그 가방이랑 뭐 이런 거 준비하려고 아유 아이들은 집에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또 걔가 막 지나가다가 저를 밀치고 그 걔가 원래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좀 괴롭혔거든요. 구구절절. 경찰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 네네. 좋아요, 리치. 알겠어요. 자, 근데 알렌이 마지막 순간에 그 릭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혹시 아시는 거 없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엄마 주변에 릭은 저랑 아빠밖에 없어요. 경찰은 대놓고 물어봤어요. 리치, 카를라 생명보험금 노리고 누가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이 사건 당일날 뭐 했어요? 당신 경제 사정이 좀 어떤가요? 형사님, 저는 와이프랑 아이들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고요. 제가 직업도 교사고 동생이랑 같이 의자도 만들고 그거 팔아가지고 사이드 머니도 좀 있고 돈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불났을 때 저는 집에 있었어요. 자, 리치는 사건이 있던 날 영화를 보고 있었대요. 새벽 2시 반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보다가 2시 반쯤에 거실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다리 이거 아파가지고 절뚝절뚝 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후에 저는 잠들었어요. 화재는 새벽 3시에 났어요. CCTV에 잡힌 그 수상한 사람도 3시 이후에 등장했거든요. 경찰은 그럼 휴대폰 기록을 우리가 좀 봅시다. 그렇게 리치는 휴대폰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사팀장은 야, 야 리치 좀 수상하다. 저 사람 휴대폰 기록 요청하고 은행에 영장 넣어서 계좌 한번 열어봐. 그리스 가려고 한 것도 진짠지 한번 확인해봐. 리치 가족이 그리스 여행을 계획한 건 사실이었어요. 진짜 비행기 티켓도 구매를 했고 취소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은행 계좌를 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탈탈 털어도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딱 400불 있었는데 한 40만 원밖에 안 돼요. 와이프 벤지 통장에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쓰는 건가? 돈이 400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지?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해도 400불로 어떻게 내 가족이 여행을 해요? 그리스에서 한 달 살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경찰은 리치를 더 캐보기로 하는데요. 진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양파 껍질처럼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자, 리치 인생은 좀 구린 구석이 많았습니다. 막 약을 하거나 강도, 살인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찝찝한 그런 남자였어요. 좀 구린 구석이 많은. 리치는 하루 종일 전화통에 불이 나는 남자예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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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전화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번 달 신용카드 대금 납부가 안 되셨어요. 리치 고객님, 땡땡 모터스입니다. 요번 달 차량 할부금 미납되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 전력공사입니다. 말일까지 전기요금 안 내시면 전기가 끊기실 예정이십니다." 리치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냥 돈이 없어요. 이 매번 뭐 전기요금, 휴대폰, 수도요금, 차 할부금, 보험금 이 모든 비용을 최대한 끝까지 미루다가 전기 끊기면 또 휴대폰 정지당하면 그제서야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또 끊기고 수도가 들어오면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들어오면 휴대폰이 안 되고 무한 반복. 이 돈 문제는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그는 평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일단 사람 자체가 매너가 너무 없어요. 학교 체육 선생인데 뭐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많아요. 운동 잘하고 애들 잘 놀아주고 하니까. 근데 다른 선생님들끼리 있으면 눈치도 없고, 야, 스티브 선생, 당신 엄마 이빨이 하나 없더라? 이거 겁나 웃기다. 이 식사는 뭐 잘 드셔? 뭐 파스타만 드시는 건 아니지? 뭐 이런 패드립을 치는 거예요.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리치의 행실이 이러니까 학부모들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좀 꼼꼼하게 애들 행동도 좀 잘 기록해주고 엄마 아빠한테 피드백도 잘 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직업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와이프 벤지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벤지는요, 토론토에 있는 라이얼슨 대학교에서 학생들 운동 가르치는 직원이었어요. 교수는 아니고 이제 그룹으로 하는 피트니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이었습니다. 리치랑 같은 운동 그 계통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둘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리치가 결혼 준비할 때 온통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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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 돈 얘기밖에 안 했대요. 물론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예산 뭐 계획 잘 짜가지고 쓰는 게 맞는데 이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또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 이 벤지가 살 때는 잘 먹었어 벤지. 리치 돈을 안 내요. 근데 반대로 리치가 저녁을 사면 칼같이 계산할 때 빌은 2개로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더치페이였어요. 또 한 번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데 와인을 한 병 시켰어요. 벤지는 뭐 당연히 더치페이 하겠지. 뭐 빌 반반 주세요. 받았는데 리치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잠시만. 벤지 계산이 조금 이상한데? 왜? 우리 반반 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와인 한 잔 마셨고 나머진 네가 다 마신 거 아니야. 와인 한 병에 750ml니까 이 한 잔에 150ml고 그럼 나는 한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네가 사는 게 맞지. 아휴, 야, 이런 걸 내가 꼭 추잡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연애에 참견에 나올 법한 사연 아니에요? 벤지는 이 남자 계속 만나야 하나? 좀 화가 나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둘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리치가 조금 변했대요. 자기야, 우리 이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더치페이 이런 거 그만하자. 앞으로 우리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어때? 내가 신혼집 다운 페이먼트는 내가 낼게. 대신에 우리 월급을 다 합쳐서 같이 쓰자. 돈 관리 내가 하고. 다운 페이먼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집 살 때 예를 들어 한 60%가 대출이에요. 그럼 나머지 40%는 현금이 필요하죠. 그 현금을 다운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 벤지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동안 스크루지처럼 굴더니 결혼할 때는 큰돈 쓰려고 했던 거야? 그래, 사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뭐. 이렇게 둘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벤지,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한다고 그 반지 사느라 내가 돈을 좀 많이 썼거든. 돈이 좀 없어. 좀 빌려줘. 벤지는 그래? 근데 그 프로포즈 산 돈을 왜 나한테 얘기하지? 자기야, 왜 싫어? 아까워? 내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낸다니까? 내가 큰 돈 내는데 너는 이 반지, 이 돈이 아깝다고? 벤지는 좀 찝찝하긴 한데 뭐 리치가 큰 돈 쓸 거라고 하니까 뭐 그래 뭐 반지값 뭐 해봐야 뭐 하면서 프로포즈 반지값이랑 비슷한 금액을 줬어요. 이제 그 뒤에도 벤지는 결혼식장 비용, 예물 비용, 심지어 그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들 있죠? 가구랑 가전제품들 다 벤지가 마련합니다. 리치는 항상 자기야, 내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낸다니까.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은 건지 알아?
그것 말고 나머지는 자기가 좀 알아서 좀 잘 해왔으면 좋겠어. 아, 누가 들으면 날 쫌팽이로 볼까 봐 좀 무섭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거든? 나 이렇게 계산적인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그냥 통 크게 다운 페이먼트 딱 한 방에 낼게. 알았지? 벤지는 뭐 그래 그 말이 맞지. 집이 가장 비싼 건데 다른 비용 내가 다 써도 뭐 리치만큼 돈이 많이 들겠어?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둘은 결혼을 하고요. 토론토 옆에 옥빌이라는 도시에 하우스를 하나 구매합니다. 2005년도에 26만 불 주고 샀어요. 2억 6천만 원 정도. 당시 집을 사려면 집값의 20%는 다운 페이먼트를 지불해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리치가 벤지, 저기 자기야,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26만 불이면 20%인데 5만 2천 불이 필요한데 돈이 좀 부족해. 원화로는 5,200만 원 정도예요. 좀 어떻게 안 될까? 뭐 얼마나 모자란데? 절반은 필요해. 2만 6천 불. 벤지는 그동안 리치가 다운페이 낸다고 해서 그렇게 생색을 내더니 나머지 돈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가 낸 건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뭐 결혼 무르지도 못하고 뭐 배째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동안 벤지는 프로포즈 반지도 내 돈, 결혼 반지 내 돈, 결혼식장, 뭐 혼수 다 계약 다 했는데 결국에 벤지가 전 재산을 탈탈 긁어서 다운페이먼트의 절반, 2만 6천 불, 2,600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리치가 내기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머지도 리치 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리치 아빠, 릭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분명 월급도 받는데 또 결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벤지 돈도 가져다가 썼는데 어디에 돈을 꽁꽁 숨겨둔 건지 약을 하나 도박을 하나 뭐 아무튼 돈이 없었대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이런 걸로 엄청 싸웠대요, 신혼 때부터. 결국에는 우리 같이 돈 잘 모아보자, 으쌰으쌰 해서 집도 넓히고 아이도 잘 키워보자. 이 부부의 월급을 한 통장에 모아가지고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제 그걸 리치가 잘 관리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부부의 큰 실수였어요. 리치랑 벤지는 결혼하고 나서 돈을 잘 벌어요. 막 부유하진 않지만 리치는 교사고 벤지도 대학교에서 뭐 일 잘하고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요. 결혼한 뒤에 벤지는 돈 구경을 전혀 못했어요. 일단 벤지에게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하나도 없고 지갑에는 버스카드 한 장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리치한테 이거 필요하다, 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항상 현금만 줬대요. 딱 필요한 만큼. 리치는 자기야, 부자들이 현금만 쓰는 거 알지? 신용카드 같은 거 안 써. 우리도 부자가 되려면 현금을 써야 돼. 근데 정작 리치 본인은 신용카드, 은행별로, 카드사별로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수상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리치는 카드를 많이 쓰고 아내는 돈 구경도 못했냐? 자, 일단 리치 주변에 돈이 있으면요, 그냥 다 사라진대요. 이 청소기가 빨아들이듯이. 예를 들어 벤지가 쓰다가 남은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뭐 아니면 어디서 받은 기프트 카드가 있다? 다 사라져요. 말도 없이 리치가 훔쳐갑니다. 자, 그럼 통장에는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텅텅, 텅장. 그럼 돈은 어디 갔을까? 이 부부는 사치도 안 했고요.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뭐 카푸어도 아니었어요. 도박도 안 하고, 약도 안 하고. 그냥 경제관념이 없는 거였어요. 이 부부에겐 아이가 둘 태어나거든요. 얘네 어린이집 보내야 하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집 대출, 모기지도 갚아야 하지? 차는 할부로 산 거라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가고 있었고, 이런 지출에 비해서 부부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마다 마이너스네? 그럼 지출을 줄이자. 뭐 아님 투잡, 쓰리잡 해서 수입이 늘리자. 뭐 이런 계획이 서야 할 거 아니에요. 리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벤지는 뭐 리치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생각 없이 넘어가고 있었고. 사실 리치는요, 야금야금 이 쓸데없는 소비를 좋아하는 성향이었어요.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일단 써야 하는 거예요. 매년 아이폰 새로 나오면 바꾸고 항상 최신식 핸드폰 할부로 또 아마존 이런 데서 좀 새로운 제품 뭐 조금 신기해 보이는 물건들이 올라오면 바로 주문하고 왜 홈쇼핑에서 뭐 책칼 이런 거 좋아 보인다 필요 없는 물건 주문 저런 거 누가 사나 하는데 다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쓸데없고 자잘한 물건들 잔뜩 사고요. 집에 쌓아두고 택배를 안 뜯는 것도 많이 있었고 나중엔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샀던 것도 사고 창고에는 물건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럼 옆에서 벤지라도 정신 차리고 이거 말렸어야 되는데 당연히 남편이 잘 하는 줄 알았대요. 벤지는 단 한 번도 집에 날아오는 공과금, 청구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대요. 가끔씩 벤지는 리치가 돈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제 우리 통장에 돈 얼마 있어? 돈 있는 거 맞지? 물어보면 그거 다 투자 전문가들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 알지? 너 들어봤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나중에 2배, 3배 돼가지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벤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또 부부가 집에서 요리해서 먹은 적이 거의 없대요. 둘 다 좀 게을러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장을 보긴 하는데 거의 안 먹고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 썩으면 버리고 보통은 우버이츠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어디 식당에 가서 포장해 가지고 오고 부엌에는 늘 그 식당 포장지 컨테이너 박스들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또 아침은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서 해결했는데요. 티몰튼. 완전 티몰튼 VVIP였어요.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여기는 캐나다인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이에요. 보통 커피를 많이 마시긴 하는데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티몰튼에 가요. 아이들이랑 다 같이 가서 4인분 아침 식사 주문해서 픽업해가지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고 부부는 출근하고 그리고 리치랑 벤지는 점심을 항상 사 먹어요. 티몰튼, 아니면 서브웨이, 맥날, 웬디스 이런 인스턴트로 때우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닙니다. 전날 저녁에 먹다가 남은 거, 뭐 아님 빵이나 뭐 치즈 간단하게. 티몰튼이 아무리 저렴해도 커피에 베이글 샌드위치에 도넛 이런 거 추가하면 뭐 한 끼 10,000원 가까이는 나오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그것도 가족들이 다 같이 사 먹었으면 이 한 달 지출이 상당하죠. 그런데 부부는 아침, 점심, 저녁 다 밖에서 해결하고 리치 차이는 항상 쓰레기들 가득하고 먹다가 만 그 티몰튼 커피, 종이컵이 몇 개 있는지도 몰라. 여러 개 쌓여 있고 언제 먹었는지 모를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막 프렌치 프라이는 또 밟아가지고 차 바닥에 눌러붙어 있고 여름엔 초파리가 막 뱅뱅뱅뱅. 이 정도면 그냥 경제관념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병이지 않았을까. 저장 강박증 비슷하게 정리 못하는 그런 병 있죠. 이렇게 부부는 큰돈 나갈 일이 없었는데도 자잘한 빚이 점점 늘고 있었어요. 특히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한 땡겨가지고 받고 갚지도 않고요. 카드 정지되면 또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돌려막기 하고 이 보통 현금 서비스 한도가 3,000불이었대요. 300만 원 정도. 그거 풀로 다 땡겨 쓰고 그거 정지되면 다른 카드사에 가서 또 카드 만들고 하루는 벤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리치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인가요? 네, 맞는데요. 리치 씨가 빚을 안 갚고요. 전화도 안 받는데요. 빚 독촉 전화였어요. 벤지는 그게 얼만데요? 23,000불입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면 28,000불 돼요. 벤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가지고 여보, 우리 빚이 있어? 벤지, 아직도 몰라? 여기 캐나다야. 보이스피싱이야 그거. 그냥 무시해. 벤지는 보이스피싱. 나 큰일 날 뻔했네. 알았어.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집에 인터넷이 끊깁니다. 여보, 인터넷이 왜 안 되지? 그거, 또 그 통신사 문제구만. 진짜 걔네들 통신장애 오늘 또 있나 봐. 여러분, 캐나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가끔씩 이 통신이 끊겨요. 이 한국의 통신 3사처럼 캐나다의 로저스, 벨, 텔러스 이렇게 3가지 메이저 통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로저스라는 업체가 이제 하루 종일 서비스가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한국의 KT처럼 정말 큰 회사인데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간혹. 제 기억에 2년 전이었는데 이 로저스가 끊겨가지고 인터넷이 회사 직원들 일 못하고요. 저 회사에 있었는데 저는 근데 그 회사 통신망이 아니었어. 그래서 저는 일을 했는데 이 많은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은행, 전산 마비, 입출금 못했어요. 또 카페나 뭐 주유소, 상점 뭐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만 받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이런 일이 한 번씩 벌어지다 보니까 이 리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요금 안 내가지고 끊긴 건데. 그렇게 요금 낼 때까지 인터넷 없이 살았대요. 한 보름 정도. 리치는 보자. 내 휴대폰은 터지거든. 내가 핫스팟 연결해줄게. 같이 쓰자 우리. 벤지는 리치가 집에 있을 때 겨우 이제 핫스팟 쓰고, 리치 외출하면은 전화, 인터넷 다 안 되고. 리치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짓까지 하냐면요. 2013년 12월 초에 쌀쌀한 겨울날이었어요. 리치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죠. 이제 빌리그린 초등학교에 웬 경찰차가 출동을 합니다. 리치는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이렇게 왔는데 경찰관이랑 선생님들이랑 웅성웅성 대화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연말이라고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캐나다에서 유명한 마라토너 중에 테리 폭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 모금함이 사라진 거예요. 한 1,800불 정도? 180만 원 들어있는 모금함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카메라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잡기 힘들었다고 해요. 경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던 경비 아저씨 말로는 리치가 훔쳐가는 걸 봤대요. 근데 경찰이나 교장 선생님한테는 그 당시엔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 뒤에 리치는 온 가족이 스키 여행 갑니다. 이때 리치가 호텔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더래요. 벤지는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좀 구겨져가지고 펴고 있어. 근데 리치가 이렇게 꼬깃꼬깃한 그 돈을 마치 저금통에서 방금 꺼낸 듯한 그런 지폐를 수북히 쌓아두고 그 열심히 펼치고 있었대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그 모금함에 있던 지폐 아니었을까요? 그 돈으로 스키 여행 갔겠죠. 학교에서 생긴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학교에서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 있죠. 청소부, 경비 아저씨, 오피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선물로 기프트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2개였어요. 하나는 5만 원 상당의 티몰튼 카드, 다른 하나는 같은 금액의 LCBO 카드. 이 LCBO는 술 파는 상점입니다. 이렇게 100불을 준비해서 10만 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봉투에 이름 다 적고 다 이렇게 넣어놨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휴가 들어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소하지만 작은 연말 선물입니다. 이렇게 증정식까지 다 끝냈어요. 총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분당 봉투 하나씩 다 받아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다들 이제 받고 돌아서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얼마 들어있는지. 슬쩍 열었는데 20불짜리, 2만 원짜리 티몰튼 카드가 한 장 들어있더래요. 뭐 좀 진짜 약소하긴 하네.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중에 경비 아저씨 중에 한 분이 봉투를 자세히 보니까 이 봉투가 뜯겼다가 다시 풀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마치 누가 열었다가 다시 풀칠해 놓은 것처럼. 나중에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게 그래도 선물로 받은 건데 이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저는 진짜 티몰튼 카드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거든요. 이 커피가 몇 잔이에요? 저는 정말 괜찮은데 그 다른 청소부들이 다른 직원들이 조금 불편해 할까 봐 좀 실망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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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 20불짜리 티몰튼 카드 이게 단가요? 교장 선생님은 20불이요? 진짜요? 너무 당황했대요. 분명히 100불치 넣어놨는데 이거 뭐 고딩들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연말 선물인데 20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누가 바꿔치기 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CCTV 돌려보니까 이 기프트 카드 정리하고 나서 교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간 사람은 리치였어요. 아마 봉투 이렇게 열었는데 다 가져가면 의심사니까 20불짜리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100불짜리를.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 소소하게 사라지는 게 많았대요. 직원들 생일 선물 사자고 돈을 모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탕비실에 먹을 거, 과자, 캔디 싹 사라지고. 그런데 리치가 벌인 일은요. 이 좀도둑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리치 얼굴이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굴색이 샛노래져 가지고 황달기가 보이고요. 살도 한 10kg 넘게 빠졌어. 갑자기 확 빠졌어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리치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는데요.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요.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교장은 그러고 보니 얼굴이 좀 헬쓱하네요. 어디 못 먹었어요?" 네. 요즘 소화도 안 되고 막 배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가렵고 식욕도 없네요." 그렇게 조퇴를 했는데 며칠 뒤에 리치가 다시 찾아옵니다, 교장실로. "교장 선생님, 제가 췌장암 판정받았습니다.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교장은 깜짝 놀라 가지고 "예? 췌장암이요? 아유 뭐 젊으신 분이 어쩌나. 아."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검사도 좀 받고 몸도 아프고 해서 당분간 학교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교장은 그래요, 그래요. 건강이 우선이죠. 병원 잘 다니면서 푹 쉬세요." 다들 걱정했어요. 네, 리치는 췌장암은 무슨 건강했어요. 다 연기한 거예요. 그럼 왜 연기했을까? 일 안 하고 돈 받으려고.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급여를 일부 받으면서 쉬는 건데 리치는 한 달 동안 학교에 안 갔어요. 집에서 놀다가 유급 병가 다 쓰고 나서 이제 뭐 슬슬 출근해볼까? "교장 선생님, 저 췌장암 완치됐습니다." 진짜 징하죠.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10kg 살까지 빼면서. 그 노력이면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않나요? 리치의 범죄는 점점 진화해서 사기까지 칩니다. 2015년도에 리치가 동생 크리스랑 무스코카 의자를 만들었어요. 자기들 성을 따라서 테일러 브로스 체어 컴퍼니. 이 사업 시작할 때 아빠 릭이 9,000불을 투자했대요. 900만 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의자 보신 적 있어요? 캐나다에서 무스코카라는 지명을 따가지고 무스코카 의자라고 불리는데요. 리치랑 크리스 형제가 이 의자 디자인이 따가지고 아주 독창적으로 만든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그 야구방망이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 야구 매니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는데 이 등받이가 동글동글하며 이거 베겨서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뭐 앉아보진 않았지만 이뭐 등 지압하는 의자도 아니고 이게 편할까? 리치랑 크리스는 브랜드 상표 등록까지 마치고요. 여기 앉아서 시원한 이 맥주 한 잔 마시면 맥주 맛이 좋습니다. 이런 카피라이트까지 달고 팔아요. 또 대량 생산하겠다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받았는데 목표액이 1만 불, 1,000만 원. 아직도 이 펀딩 사이트에 접속이 되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160불이 모였어요. 16만 원. 펀딩 대실패했죠. 뭐 이후에 의자를 팔긴 좀 팔았는데 이상하게 생긴 의자를 2,090불에 배송료 700불 더해서 거의 뭐 280만 원 가까이 받고 팝니다. 이거 누가 사겠어요, 솔직히. 총 매출액이 1,5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해요. 아마 친구나 동료 직원들이 샀겠죠. 몇 개 팔아준 거겠죠. 췌장암 걸렸다고 하니까. 리치는 이 의자 사업 시작할 때 아빠 말고도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베스트 프렌드 제레미였는데요. 이 둘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고 뭐 둘도 없는 뭐 정말 친한 사이였대요. 2016년 12월에 제레미랑 리치가 만나서 밥을 먹는데 리치는 밥 다 먹고 얘기를 쓱 꺼냅니다. "나 사실 와이프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지금 나 췌장암 걸렸잖아. 너무 힘들고 몸도 안 좋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냥 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막 울더래요, 펑펑. "그냥 의자나 만들면서 좀 쉬면 나을 것 같은데 톱도 사고 망치도 사야 하고 공장도 빌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나 이제 암 걸렸는데." 엉엉 울어요. 제레미는 친구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다음 달에 의자 팔아서 그거 갚아." 2만 불 빌려줬어요. 2천만 원.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려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리치는 제레미 고마워. 내가 이거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의자 잘 팔리면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 근데 이후에 리치랑 연락 두절. 의자 몇 개 팔았는지 뭐 그 돈으로 뭘 한 건지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제레미는 답답하니까 이 동생 크리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너네 지금 형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괜찮아? 내 연락도 안 받아. 췌장암이라며?" "뭐? 우리 형이 췌장암? 아니야. 형 건강한데."
아니 뭐 공장을 빌린다고? 그거 의자 그거 우리 집 뒷마당에서 만드는 건데 공장은 무슨? 제레미는 완전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속여서 돈을 뜯어. 계속 연락을 해요. 이게 며칠 뒤에 겨우겨우 통화가 됐는데 "리치 너 내 돈 언제 줄 거야?" 아. 아 어 지금 췌장암이어서 췌장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구라치고 있어? 사실은 원래 걸렸는데 다 나았어. 근데 제레미, 내가 지금 차를 도둑 맞아 가지고 지갑이 차에 있어. 그 애들 나 지금 애들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나 3천 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딱 이틀만 쓰고 갚을게. 차 금방 찾을 거야. 제레미는 다시 한번 속는 척 이 3천 불을 빌려줬는데 300만 원이에요. 이후에 제레미는 리치를 영영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리치의 통장 잔액은요, 바닥을 찍다 못해서 저기 지하로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벤지도 이제는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이 잔액 한번 보자. 이제 은행 앱 열어서 보여달라고 했대요. 당신 나 못 믿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돈 있지? 돈 있잖아. 벤지 보니까 한 10만 불 정도가 있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돈이 있네? 근데 이 10만 불이 마이너스 10만 불이었어요. 어떻게 한 건지 이 마이너스 표시를 이렇게 살짝 교묘하게 가려가지고 자, 이봐, 10만 불 있지? 그래서 벤지는 정말 10만 불이 있는 줄 알았대요. 또 이건 말고도 잔액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리치의 빚은 23만 5천 불로 늘었어요. 2억 3천만 원. 자, 이제 똥줄이 타겠죠. 급한 대로 돈을 막 빌리는데 뭐 동료, 교사들, 친구들, 동생, 엄마, 아빠, 뭐 이웃 주민, 뭐 심지어 학부형한테도 돈을 빌렸대요. 나중에는 아이들 돼지 저금통도 훔쳤어. 애가 막 우니까 벤지가 그거 당신 가져간 거 아니야? 물어봤는데 그거 좋은 데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한 거야. 아빠가 더 불려가지고 줄게. 뚝! 자, 그럼 돈을 빌렸으면 그 돈으로 카드 빚이나 뭐 마통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리치는 빌린 돈은 빌린 돈 그대로 쓰고 빚은 빚대로 둡니다. 이자가 쌓여가지고 점점 늘고 있었고 그냥 빚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운 좋게 누가 돈을 빌려주면 아싸 들고 태국, 캄보디아 여행 다녀오고요. 친구가 캐나다 밴프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펑펑 쓰고 놀다 옵니다. 나중에 밝혀지는데 리치는 돈을 빌리고 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푼도 갚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이 블랙홀처럼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모기지도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여전히 이 지경이 되었지만 이 와이프 벤지는 모르고 있었대요. 그냥 평소에 리치가 엄청 잘했대요. 이 벤지 면허가 없어가지고 기차 타고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항상 정시에 차로 역까지 딱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오고 결혼 기념일에도 여행 다니고 필요한 거 있다고 말하면 현금 딱딱 주면서 다 사라고 하고 전혀 몰랐대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빚에 찌들어 있을 때 리치의 엄마 카를라와 남편 알렌이 살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참고로 당시 리치 나이가 41였어요. 얼마 뒤 경찰은 카를라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알게 됩니다. 보험금이 무려 40만 불, 4억이에요. 그럼 리치에게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죠. 이 4억이면 그동안 빚도 다 청산하고 여행도 가고 아이폰도 바꾸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또 경찰은 무엇보다 알렌이 죽을 때 그 리키라고 한 그 말이 리치를 말한 것이다.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합니다. 근데 아직 뭐 증거는 없어요. DNA나 지문도 별 의미가 없었죠. 엄마 집이니까 당연히 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경찰은 리치 몰래 미행을 하기로 해요. 리치가 경찰서에서 취조받고 나온 뒤부터 계속 몰래 숨어가지고 그의 동태를 살피는데요. 취조받고 바로 다음날 리치는 한적한 도로 옆에 있는 이 숲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어요. 경찰은 제가 어딘가 증거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뭐 라이터나 뭐 기름통 이런 거 숨기려고 마땅한 곳을 찾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저 어제 경찰서에 올 때는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막 지팡이까지 짚고 왔는데 왜 다쳤는지 구구절절 설명도 했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가요. 이거 뭐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재예요? 언제 다쳤냐는 듯이 멀쩡하게 걸어 다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나은 거야, 뭐야. 경찰은 혹시 뭐 그래 다리가 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리치에게 연락을 했어요. 리치 씨, 우리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나오시죠. 자, 이날 오후에 리치가 경찰서에 오는데요. 여전히 절뚝절뚝 힘들게 걸어서 들어와요. 경찰이랑 간단하게 대화를 마치고 리치는 나가는데요. 다시 또 잠복 경찰이 붙었죠. 리치는 차를 타고서 자신의 최애 장소 티몰튼으로 갑니다.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멀쩡해요. 지팡이도 없어. 경찰서만 들어가면 아파지는 병이라도 있어요? 다음 날은 7월 13일 또 경찰이 부릅니다. 마찬가지. 절뚝절뚝.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자, 이틀 뒤에는 카를라와 알렌의 장례식이 열렸어요. 여기서 그는 또 지팡이를 짚어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다리가 아픈 사람이고 또 혼자 행동할 때는 멀쩡하게 잘 다닙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경찰은 와이프 벤지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요. 경찰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벤지, 알렌이 죽기 전에 릭인가 리치인가 그가 불을 질렀다고 하던데요. 벤지는 이런 다잉 메시지가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리치는 알고 있었지만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한 건지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벤지가 집으로 이렇게 쪼르르 와가지고 여보 경찰들이 당신이 범인이라고 하던데 맞아? 리치는 이 소리 듣자마자 바로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당신들 뭔데요? 내가 범인이니 아니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무릎도 얼마나 아픈데 나를 2번 죽이는 거야? 괜히 불안했던 걸까요?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이게 바닥바닥 화를 냅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받아서 리치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아직 체포는 아니고 집 압수수색 영장만 받은 거예요. 집에는 수십 장의 은행 잔액 확인서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놀라운 걸 발견을 해요. 분명 리치는 빚더미에 있었는데 잔액 증명서 중에 하나가 13만 1,000불이나 적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1억 3천 정도? 뭐지? 리치한테 돈이 있나? 알고 보니 이거 와이프한테 가짜로 보여준 거. 아까 와이프가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거짓말 하려고 포토샵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것 말고도 정말 수천 통의 빚 독촉 우편물, 전기, 수도, 휴대폰, 인터넷, 은행에서 온 거, 통신사, 캐나다에서 외상 거래할 수 있는 모든 회사에서 미납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옷장을 열어보니까요. 택도 안 된 옷들이 수두룩백백했어요. 그리고 이 집 부엌에서 이 불난집에서 발견된 성냥갑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게 한 갑 발견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살인을 입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경찰은 사건이 있기 전날에 저녁에 이 리치 가족이 샤퍼스라는 드럭스토어에 갔다 온 걸 알게 됐는데요. 거기 찍힌 CCTV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리치가 거기서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샤워볼 하나. 아니 와이프랑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이 정도면 조금 도벽이 의심되죠? 경찰이 그를 의심하는 살해 동기는 돈이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좀 더 조사해 보니까 카를라뿐만 아니라 알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보험금도 전부 다 리치가 수령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억 정도예요. 이것 외에도 유산, 이 불에 탄 집이 카를라 명의였거든요. 뭐 집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치가 있겠죠. 또 카를라는 작성해놓은 유서가 있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남편, 이 알렌보다 먼저 죽으면 내 재산 절반은 알렌에게 지급을 한다. 나머지 절반은 다시 반으로 나눠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치는 어쩌면 엄마랑 알렌이 다 죽으면 당연히 엄마 재산 나랑 동생에게 오겠다. 절반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쟁이 났어요. 실제 카를라가 알렌보다 12시간 먼저 사망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죽었고 알렌은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카를라 재산 중에 절반이 알렌에게 상속이 되었다. 그런데 알렌도 죽었으니 그 재산은 알렌의 유언대로 딸들이 물려받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리치는 엄마 재산의 4분의 1만 상속받을 계획이었어요.
어찌 됐든 경찰은 이 리치가 카를라와 알렌의 보험금, 또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불을 저질렀다. 리치의 범행이다.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자, 그럼 리치는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지급 거절, 보험사 다 안 줬고요. 딱 한 군데에서 받긴 했는데 17,698불, 한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돈 받았으면 뭐 빚을 갚든 엄마 장례 비용에 쓰든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원래 하던 대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이거 쓰는데 고작 8일밖에 안 걸렸대요. 게다가 보험금을 다 못 받고 있으니까 엄마 계좌에 있던 돈을 몰래 출금하려고 막 시도한 적도 있었고요. 뭐 실패로 끝나긴 했어요. 리치는 지금 온통 머릿속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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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무슨 마약하는 사람처럼 돈을 계속 써야 하는 약간 그 소비 중독? 그런 증상처럼 보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캐나다의 추운 한겨울이었지만 이날은 좀 따뜻하고 눈이 아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리치는 학교 마치고 퇴근하고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요. 가는 길에 YMCA 들러서 아들이랑 딸 픽업하고 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서 경찰 아저씨다. 경찰차다. 수갑 보여주세요. 신났어. 경찰은 성큼성큼 걸어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리치를 체포합니다. 1급 살인 혐의로. 다시 6개월 만에 취조실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와요. 너무나 당연히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화재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 알렌 짓일지 몰라요. 우리 엄마 재산 그 알렌에게 남겨둔 거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불냈을지 어떻게 알아요? 형사는 리치에게 동영상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리치가 다리 아프다고 해놓고서 뻘쩡하게 걸어가는 그 영상이에요. 자, 리치, 이거 누구죠? 모르겠는데요? 경찰들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른다고? 이거 당신 아니야. 지팡이 어디 갔어? 그때 차에 두고 내렸어요? 그럼 왜 절뚝거리지 않는 거죠? 멀쩡한데요? 아니, 자세히 보세요. 다리 절고 있는데요? 전에 지금 절고 있네요. 누가 봐도 안전한데, 멀쩡하게 걷고 있는데. 형사는 바로 그때 어느 쪽 다리가 다쳤다고 했죠? 리치가 바지 왼쪽 다리를 이렇게 쓱 올리더니, 올리자마자 약간, 하더니 오른쪽 바지를 올립니다. 헷갈렸던 거예요. 정확히 어디 다쳤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안 아팠으니까 기억이 안 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누가 봐도 거짓말 한 게 들통이 났는데 리치는 절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2022년 5월 무려 6주가 넘는 긴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리치는 계속 부인했어요. 아니,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지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리가 아파서 불 지르고 도망가고 뭐 그러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검찰은 대부분 정황 증거로 혐의를 증명해야 했는데요. 자, 그들의 주장은 리치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리치가 유일하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집안에 이 사나운 개 2마리가 있었는데 얘네가 그 새벽에 안 짖은 걸 보면 분명 범인은 얼굴을 아는 리치였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리치 휴대폰 포렌식 해보니까 분명 그가 새벽에 영화를 보다가 잤다고 했거든요. 그 뒤엔 휴대폰 기록이 없었어요. 경찰에게도 되게 당당하게 제출을 하고 갔어요. 근데 리치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걸었던 횟수. 새벽 4시 이후에 불 나고 난 뒤에 1800보를 걸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리치가 몰랐겠지. 새벽에 1800보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 않나요? 또 CCTV에 불씨가 떨어지는 그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죠. 리치는 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겠구나. 이 판단을 먼저 하고서 일부러 다리가 아픈 것처럼 연기했다 말했습니다. 배심원 판결 결과 그는 유죄를 받았어요. 선고가 있을 때 법정에는 알렌의 친딸들, 그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는데요. 우리는 아빠랑 작별 인사 한 번 못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이런 끔찍한 괴물에게 최고형을 내려주세요. 판사는 그에게 25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와이프 벤지는 리치랑 이혼을 했고요. 혼자서 아이들 돌보고 있다고 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정말 우리 가정에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리치가 너무 치밀했다고 말했어요. 참, 이 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바닥으로 끌고 가는 걸까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이 리치에게 돈에 대한 또 뭐 소비에 대한 그런 병적인 집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중에는 그 무엇보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밖에 없다. 그래서 더 돈이 간절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